안녕하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20대 때 제 주변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던 친구들, 30대 되니까 반토막이 납니다. 40대가 되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요.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또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그래요.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더 촘촘한 걸음망을 놓고 친구를 꼭 길러내는 것처럼 나에게 꼭 맞는 친구들만 제 주변에 고운 밀가루처럼 남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이요. 몇십 년 동안 입었던 옷처럼 꼭 맞고 내가 꼭 필요할 때마다 내 인생의 보검처럼 나타나서 멋지게 딱 휘둘러 주는데 그게 그렇게 또 든든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렇게 제 체에 걸러지고 남겨진 저의 보검 같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이번에 아주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딸의 인생을 구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은 당하고 살지 말자조인데 이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요즘엔 나이 먹으니까 보이스피싱 전화도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친절하게 받고 응대하다가 딸한테 퍼뜩 혼나면서 전화를 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할 친구의 이름은 미연이에요. 제 이름은 미자고요. 미연, 미자, 한자만 달라서 어렸을 때부터 둘이 꼭 자매가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이름이 한자만 다른 것 치고는 저희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쩔 땐 제가 미연이랑 자매였으면 좋겠다 싶었던 날도 많았죠.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늘 큰 소리가 났던 것과 다르게 미연이네 집은 항상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기만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저걸 살 수 있을까 싶은 고급 외제차에 높은 담벼락을 가진 넓은 집. 옷에서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나고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좋은 가방과 신발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거 어디서 샀냐 물어보면 서울에서 친척이 백화점에서 사다 준 거다. 뭐 아버지가 출장을 다녀와서 어디 외국에서 사다 준 거다.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애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에 반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항상 한 대 아니면 두 대에 걸쳐 가지고 온 나름대로 역사와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에요. 뭐 필통 하나를 써도 거기에 이름이 몇 개가 써져 있는지 몰라요. 이름 하나가 써져 있고 검은색 사인펜으로 줄이 쭉쭉 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또 이름이 하나 써 있고 저는 누가 또 물려받게 될지 모르니까 그 필통 하나도 소중히 다루며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미연이랑 대체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고요? 애들이 친해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다른데도 기가 막히게 공통점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미연이와 저의 공통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도 몰랐는데요.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미연이의 엄마가 저와 마찬가지로 새엄마였다는 점이죠. 전 한 번도 저희 엄마가 새엄마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새로 결혼을 하셔서 훨씬 더 좋았는걸요. 젊고 예쁜 엄마가 생겨서요. 그런데 미연이는 새로운 엄마가 생겼다는 것이 내심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한 번도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던 적이 없었대요. 너 미연이네 엄마 한 번도 못 봤어? 미연이네 엄마 엄청 어리잖아. 지난번에 누가 미연이네 엄마 실제로 본 적 있는데 이모인 줄 알았다고 그러던데? 나도 봤어. 지난번에 미연이 아파가지고 숙제 전해주러 갔었는데 미연이 집에 있냐고 뭐 전해주러 왔다고 했었는데 엄청 어리고 화장도 엄청 진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미연이 엄만데 너네 이름이 뭐니 이랬다니까? 이모가 아니라 완전 언니야 언니. 애들이 그렇게 신나서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왜 미연이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끔찍하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했는지, 왜 죽어도 엄마 소리를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됐죠. 애들이야 그렇게 보이는 대로 순수하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어른들은 더 했습니다. 미연이네 아버지는 동네에서 뭐 무역이라든가 하여튼 엄청 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담벼락에 제일 큰 집에 사시는 분이니까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였죠. 그리고 미연이의 아버지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미연이의 엄마였습니다. 뭐 그 배가 엄청나게 작을 때부터 뒷바라지를 다 했던 그 사업의 숨은 공신이라나 뭐라나.
그때는 공신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여튼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지 않고 미연이네 아버지는 그렇게 젊고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우게 된 거예요. 동네가 좁으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도는데요. 한동안 발칵 뒤집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 꽤나 있는 집이니까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 명예훼손인지 뭔지 그걸로 고소장을 받았던 사람들도 여럿 나오니까 그 뒤에는 숨어서 쑥덕거리긴 해도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확 줄었는데 한동안 자기 뒷바라지 해준 여자 놔두고 젊은 꽃뱀이랑 바람 피운 파렴치한이라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가운데 고스란히 끼어있던 미연이는 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그저 못난 아버지를 둔 죄밖에 더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 미연이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처음에 더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 미연이냐? 내 이름은 미자다. 우리 한 글자밖에 차이 안 나네? 제 말도 안 되는 소개에 미연이도 어이가 없었는지 피식 웃으면서 그래 그러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이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새엄마 새엄마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제게 미연이는 부럽답니다. 너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준 결혼이잖아. 우리 아버진 조강지쳐 버리고 꽃뱀이랑 바람났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자식한테도 인정 못 받는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 난 죽을 때까지 새엄마라고 안 불러. 나한테 엄만 죽을 때까지 한 명이야. 바람 피우는 것들 싹 다 죽었으면 좋겠어. 아버지 때문인진 몰라도 미연이는 결혼, 남자,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래 친구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맬 때도 결국 저런 것도 나중에 다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그 나이 때엔 어울리지도 않는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아버지도 싫고 새어머니도 싫고 그 누구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던 미연이가 유일하게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생판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바로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대체 왜냐고요? 저랑 단순히 붙어 다녀서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 미연이만 보면 불러다 앉혀서 밥을 챙겨줘서요? 그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주 동네가 뒤집어질 만한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말로만 꽃뱀 꽃뱀 했었지 나이가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미연이의 아버지 비서로 일을 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미연이의 새어머니가 꽃뱀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본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도 못한 그런 천인공노할 사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뭐 이제 미연이 아버지가 늙어서 죽고 나면 딸한테 돌아가는 유산을 제외하고서 저 불려시 같은 여자가 얼마나 재산을 빼앗아 먹을지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미연이 아버지는 살 날이 많이 남고 정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두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싶기도 한데 여튼 수상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꽃뱀이 미연이 아버지를 제대로 털어먹으려고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덜미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때 얘기를 할 정도로 한동안 동네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도 아마 명절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미연이 새엄마가 항상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니고 몸 치장도 화려하게 하고 다니니까 어딜 가든지 눈에 띌래야 안 뗄 수가 없는 인상이거든요. 한 번도 맨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지나가시던 미연이 새 어머니를 딱 알아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어디를 가시는지 화장도 다 지우고 평소랑 달리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얼굴까지 보자기를 딱 싸고 가는데 또 그걸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미연이 엄마가 대체 저렇게 하고 어딜 가는 건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에 동네에 도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신 저희 엄마가 뭔가 딱 촉이 와가지고 뒤를 밟기 시작하셨대요.
이거 아무래도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수상한 차림새를 한 미연이 엄마가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미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마누라가 지금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셨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황당해 하시던 미연이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이러다가 진짜로 꽃뱀한테 등골에 빨대 꽂혀서 재산이고 뭐고 쪽 빨려가지고 미연이랑 둘이서 알거지 되어 쫓겨나고 싶냐고 잔뜩 화가 나셔서 발을 동동 구르시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으셔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현장으로 막 뛰어오셨고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미연이도 그 자리에 쫓아왔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죄가 아직 폐지되기 이전이었고 아시죠? 간통죄가 성립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딱 그 중요한 순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덮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렇게 두 짐승들이 뒹굴고 있는 현장을 기적적으로 딱 덮치게 됐고 미연이 새어머니는 결국 간통죄로 잡혀 들어가게 됐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아직도 명절에 왜 저희 집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저기 사연 한 편 따로 쓸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여튼 조강지쳐 버려서 잘못한 놈은 잘못한 놈이고 그래도 정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쫓겨날 뻔한 위기에서 구해줬으니까 저희 집이 완전히 은인이나 다름없죠. 항상 새어머니를 수상하게 여기고 미워했던 미연이 입장에서는 저희 가족이야말로 뭐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정도로 더 큰 감동을 느꼈나 봐요. 그때부터는 툭 하면 저희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저희 엄마를 뺏어가려고 들질 않나. 하여튼 그때부터 더욱 미연이와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미연이 아버지도 그때 이후로 반성을 좀 하신 건지 아니면 그제서야 여자한테 조금은 학을 떼신 건지 그 이후로 새 장가를 드시겠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신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내내 붙어서 지냈던 미연이와 전 각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달고 태어난 머리라는 게 다르잖아요. 미연이는 아무리 시골 동네긴 하지만 전교 1등 아니면 안 하는 애였고 정 그런 똥통 학교에서도 뒤에서 1, 2등을 항상 다투던 학생이었는데 어디 걔랑 저랑 비교가 되겠냐고요. 전 항상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현모양처라고 답할 정도로 공부하는 담을 쌓아놓고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미연인 꿈을 물어보면 성적 맞춰 의사나 변호사가 될 거라는 재수없는 소리나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 엄마가 미연이만 보면 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서운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걔 법대 들어갔어요. 그때 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자 변호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더니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완전 미친 짓이라니까. 난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할 거야. 네가 나 같으면 결혼하고 싶겠냐? 내가 평생 살면서 우리 집에서 봤던 결혼이라고는 2번 다 망한 결혼밖에 없는데 내가 크면서 뭘 보고 배웠겠어. 너도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그랬어. 내가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어도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처럼 아마 내가 결혼을 하면 그 피가 어딜 가겠냐고. 내 결혼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 부모님이 하신 2번의 결혼이 보기 좋게 망하지 않았냐면서 아마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다 확신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나름대로 웃기려고 한 농담이었지만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들었을 땐 조금 짠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연이가 좀 더 화목하고 밝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미연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미연이의 조카를 예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저의 그런 발언과는 달리 제 친구 미연이는 법대에 들어간 이후로 아주 승승장구 자기의 인생을 아주 잘 가면서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공부야 워낙 잘했던 친구니까 법대에 들어가서 대학 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저한테 법대도 별거 없다는 소리를 하면서 뻐기는 것은 물론이고 방학 때마다 저 만날 거 다 만나고 놀 거 다 노는 것 같았는데도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을 단박에 통과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오히려 미연이를 만나느라고 공부를 못하는 건 저고 손해를 보는 것도 저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쟤는 나랑 놀 거 다 놀아가면서도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는데 난 쟤랑 놀고 들어오면 뭐가 이렇게 하루가 다 간 느낌인지. 하여튼 공부란 것도 확실히 체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저희의 인연은 꾸준히 길게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미연이와 달리 전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도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것도 회사라고 첫 월급을 타서 가족들 내복을 사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니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보잘것없는 월급이었지만 종종 그렇게 가족들 선물도 사고 가끔씩 미연이를 만나서 먼 나라 얘기 같은 법조계 얘기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회사에서 저를 예뻐라 하는 직장 상사의 소개를 받아서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 뭐하러 불구덩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냐는 미연이의 핀잔을 들으면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투덜거리는 말과 달리 결혼식장에서 가장 큰 화환을 보내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축의금은 또 어찌나 크게 했는지 나중에 정산을 하다가 남편이 이 친구는 대체 어떤 친구냐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하여튼 의리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니까요. 예쁜 딸도 얻었어요.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주변에서 미연이를 두고 대모님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저희 딸을 예뻐했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절대 안 한다. 자식은 절대 안 낳는다. 아시잖아요. 걔가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는지.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저희 딸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참 이상하죠. 우리 현송이 보면 나도 애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너 나중에 현송이 못 키우겠으면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아주 끝장나게 잘 키워줄게. 애 먼 엄마 놔두고 왜 너한테 맡기냐고 타박을 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현송아 이모한테 엄마라고 해보라고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애 버릇 나빠진다고 용돈도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해도 꼭 저 안 보이는 데서 몰래 애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며 인형이며 사서 챙겨주고 어디 출장을 다녀와도 제 선물 한 번을 안 사오는 애가 저희의 선물은 꼭 사오고요. 툴툴거리긴 해도 내심 고맙죠. 애를 낳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저희 애한테 잘해주는 게 더 고마워요. 그때 또 새삼 느꼈죠. 내가 친구가 많이 없는 게 후회스럽지가 않다. 인생에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내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이다 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직장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생활이었는데 애 키우는 게 여간 고생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편의 벌이가 나쁜 편도 아니어서 전 전업주부로 완전히 집에 들어앉게 됐습니다. 밖에서 늘상 바쁘게 생활하는 미연이는 그래도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일을 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앉으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다고. 애 좀 크면 얼른 다시 직장을 구하라고 제 등을 떠밀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가정을 돌보는 일에 적응을 차츰차츰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인생은 요지경입니다. 10년째 아무 일도 없이 이 안정에 푹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급작스러운 사고가 제 인생을 들이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운전하라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주고 출근을 시킨 남편이 사고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저와 어린 딸을 덩그러니 남겨두게 될 줄 대체 누가 알았겠어요. 미연아, 나 어떡하면 좋니? 나 우리 현송이 혼자서 앞으로 어떻게 키우라고? 나 앞으로 어떡하면 좋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 힘든 시기 옆에 있어 주었던 것도 든든한 제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판사가 되어 있던 미연이는 남편의 사고 소식에 가족들보다 먼저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저와 어린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며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를 다 밟아줬어요. 저에게 못 살긴 왜 못 사냐고 현송이를 봐서라도 이제부터 더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면서 내 친구는 그렇게 기운 빠진 소리나 하는 한심한 애가 아니라고 넋 빠진 저를 따끔하게 다잡아 주었기에 제가 슬픔에 오래 빠져있지 않고 얼른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락은 또 어찌나 자주 하던지요. 밥은 먹었냐? 현송이는 뭐하고 있냐? 넌 지금 뭐하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아주 남편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통에 어쩔 땐 좀 귀찮다 싶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나 정말로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연락 자주 안 해도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죠.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아냐고. 우리 현송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혼자 있는 제가 괜히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그런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워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일을 안 해서 무슨 일부터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고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이력서를 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딸이랑 같이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전에 집에서 살림을 한답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바쁘고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딸이랑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나중에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랑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기도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생각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살면서 미연이 덕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네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기일을 몇 번이나 챙겼고 장례식장에서 제 허루춤을 붙잡고 엉엉 울었던 딸은 이제는 제가 속상하면 어깨를 내어주고 제가 기댈 수 있을 정도로 훌쩍 커버리게 됐죠. 판사 일을 했었던 미연이는 판사 자리를 내려놓고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어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고요. 확실히 집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 체감형 변호사라 그런지 경력직 무시 못하더라고요. 이제 뭐 하고 있냐고 카톡을 보내도 다음날 겨우 답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어찌나 바쁜지 주말에 얼굴 한번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이가 되었다니까요. 참, 저희 딸은 간호사가 됐어요. 제가 딸을 낳을 때 다른 건 다 엄마 닮아도 제발 머리만은 닮지 말아라 하고 빌었는데 다행히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이더라고요. 현송아, 너 이번에 대학병원 들어갔다며? 주변에서 남자 소개시켜준다는 사람 많지? 절대로 받지 마. 아우, 이번에도 이모 사무실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이혼하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냐느니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느니 물어보러 왔다가 지들끼리 아주 가방으로 얼굴 치고 어쩌고 변호사 앞에서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기가 막혀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아주 칼 같아요. 양보를 할 생각이 없어. 결혼할 때도 반반, 이혼할 때도 딱 반반.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각자 반반으로 살지 그래. 그러니까 너도 결혼하지 말고 이모랑 그냥 평생 같이 살자. 응? 넌 왜 멀쩡한 우리 딸내미 온 새끼를 망치려고 그래? 이모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아주 멀쩡한 조카 시집 보내기 전에 이혼부터 시키려고 그러냐? 현송아 듣지 말어. 니네 이모가 요즘에 일이 어지간히 없는 모양이다. 우리 집에 와서 지 일이나 따르고 그런다. 우리 딸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나한테 수입료를 달라고 그래. 내가 챙겨줄 테니까. 오랜만에 놀러온 미연이가 애꿎은 저희 딸을 붙잡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둥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왜 제 딸을 걸고 넘어가냐고 버럭 화를 내니까 저희 딸이 그런 저희를 보고 두 분은 아직도 그렇게 싸울 힘이 남았냐고 참 정정하다고 웃으면서 그래요. 이모한테는 미안한데 잘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요. 순간 배신감이 확 느껴지는 거 있죠? 제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정으로 키웠는데 엄마한테 한 번도 남자친구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하다니요. 놀라긴 미연이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대체 어떤 남자냐고 엄마한테도 이모한테도 검증도 안 받고 어떻게 벌써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냐고요. 저희 둘 다 일심동체가 돼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저희 딸이 일반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차를 바꿨거든요. 그때 만나게 됐었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다시 만나서 사귄 지 꽤 됐답니다. 자기들끼리는 결혼 얘기까지 오간 모양이더라고요.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랬다는 게 새삼 배신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제가 또 그런 면에서는 꽤나 개방적인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지들끼리 좋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데리고 와서 인사나 한번 시켜라. 미연이가 또 자기도 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딜러라고 하는 직업이요. 영업직이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사위의 첫인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겉멋이 좀 찌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장만 입고 있지 건들건들한 게 꼭 나이트에서 일하는 사람 마냥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아까운 것 같아서 아우 하필 골라도 저런 놈을 골랐을까. 엄마는 마냥 속이 타고 있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래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내내 옆에서 안절부절 꼭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무릎도 제대로 꿇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딸에게 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참지 못하고 한 소리를 하니까 그럽니다. 엄마 나 사실 임신했어 하고요. 순간 자리가 싸하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너 미쳤어? 결혼도 하기 전에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 아니 어떻게 여자애가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있어? 미쳤어 미쳤어. 화가 난 제가 일어나서 딸의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홀몸도 아닌데 제발 참으라고 다들 저를 붙잡고 뜯어 말렸죠. 딸은 잘못했다고 엉엉 울고 저도 속상해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이었는데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기도 전에 덜컥 임신을 하면 시댁에서 우리 딸을 혹시라도 쉽게 보지 않을까 속상한 마음에 가슴이 덜컹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귀한 자식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홀대받으면 어떡하나 하고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이제 진짜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됐죠. 안 그래도 밉상이었던 사위가 더더욱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네라도 조심했어야지, 어? 결혼도 안 했는데 자네가 더 조심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래도 저 이 사람이랑 저희 아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그럼 책임져야지 책임 안 지면 어쩔 거냐고.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애타는 제 마음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속상해서 끙끙 앓는 저를 미연이가 위로하더군요. 자식이 없어서 네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겠다만 그래도 두 사람이 저렇게 좋다고 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혼자 마음 아파해봤자 너만 속상하다고. 그냥 두 사람 인정해주고 기쁘게 받아줘야 너도 덜 속상하다면서요. 후다닥 나가서 뭘 사가지고 들어오나 했더니 맥주더라고요. 꿀꿀한데 이거나 마시고 털어버리자고. 하여튼 제 속 풀어주는 방법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고 겨우 마음 달래고 딸한테도 아까는 엄마가 미안했다고 너 좋아하는 곰국 끓여 놓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문자를 해놓고 첫 인사 자리가 무사히 지나가게 됐어요. 또 사람이 계속 보면 정이 든다고 매번 찾아와서 장모님 장모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정이 안 가냐고요. 첫 만남에 딱딱하게 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도 그 다음부턴 우리 사위 하면서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딸애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내 친구다 생각하고 열심히 챙겼죠.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다들 아시죠? 우리 사위만큼 그 말을 온몸으로 느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저뿐만이게요. 미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가족이 됐으면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다고요. 현성이한테 이모 얘기 많이 들었지? 골치 아프겠지만 장모님 두 분 모시고 산다 생각해요. 사위 명함 한 박스 가져와봐. 복 받은 줄 알아. 한 명 더 있는 장모님이 아주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 내 사무실에다가 사위 명함 딱 깔아줄 테니까 앞으로 바빠질 줄 알아. 애 낳고 나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냐고. 차 열심히 팔아서 유모차 좋은 거 사줘야 할 거 아니야. 현송아, 이모가 널 이렇게 생각한다. 미연이는 사무실에다 저희 사위 명함까지 놔줘가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홍보를 해주기도 했어요. 워낙 수완이 좋은 친구라서 사건을 무사히 해결해주고 나면 안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차 바꿀 때 되면 이쪽에서 좀 바꿔줘라 말이라도 해주면 또 그 명함을 받고 간 손님들이 실제로 사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까지 성사된 사례들이 꽤나 됐었나 봐요. 저희 딸이 이모 덕분에 요즘 남편이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너무 고맙다고 따로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고까지 하니까 저도 미연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제 사위까지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고 제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대신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요. 말로만 네 가족이면 내 가족이다 얘기하는 사람과 달리 미연이는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한다면 하는 화끈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런 도움을 받으면 정말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어딨냐고요. 이런 귀인이 어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 잘 되라고,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 잘 되라고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남자는 왜 돈이 많아지면 슬슬 다른 생각을 한다고. 이모 덕분에 남편이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던 저희 딸의 얘기가 생각나네요. 저희 딸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바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넌 정말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 아이 뱃속에 애가 무슨 갑자기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먹고 싶대? 애가 무슨 그렇게 구체적으로 먹고 싶은 게 있니? 그냥 네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괜히 애 핑계 대고 있어. 알겠어. 엄마가 해놓을 테니까 이따 저녁에 와서 가지고 가.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쓰려고 그래? 적당히 무리해. 아이 얼른 끊어. 엄마 장 보러 가게. 갑자기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7개월 차에 접어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아직은 쌩쌩하다면서 갑자기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다고.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것처럼 꼭 한솥단지를 끓여달랍니다. 너는 참 먹고 싶은 것도 구체적으로 많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아기 핑계를 대면서 엄마가 해준 음식을 찾는 딸이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웃으면서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얼른 몸을 일으켰죠. 어렸을 때도 꼭 갈비찜을 해주면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식탁 앞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그 짠 갈비찜을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고 짜가지고 밤새 깨서 물을 몇 잔이나 마시던 애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싶어서 웃기도 하고요. 그렇게 장을 보러 장바구니를 챙겨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또 어찌나 좋은지요. 요즘에는 뭘 사야 되는지 하도 깜빡깜빡해서 딱 마트에서 사야 할 것만 적어놓은 종이를 들고 마트로 향하다가 깜빡하고 길을 잘못 들은 거 있죠.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뭐 하나 집중하면 뭐 하나를 까먹곤 한다니까요. 골목 하나를 잘못 들었을 뿐인데 술집이며 모텔이 질비한 거리더라고요. 망측하고 남사스러워가지고 얼른 돌아서 나가야겠다 하는데 순간 발이 탁 하니 멈췄습니다. 저 끝에서 뭔가 익숙한 얼굴을 본 것 같았거든요.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이제 막 모텔로 들어가려는 남자, 고개를 돌리고 여자의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얼굴이 확실하게 보였고 그 순간 그놈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자마자 정 그놈의 머리채를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악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허우적거리고 옆에 있던 여자도 아줌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사무실에서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제 사위놈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내 딸 두고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인간이야? 너 미쳤어? 이거 놓으세요. 이거 왜 이래요, 장모님? 남자가 바람 좀 필 수 있죠. 이것도 다 사회생활이라고요. 저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돈 좀 벌려면 이렇게 더러운 일도 억지로 해야 하고 그런 거라고요. 영업일이 어디 쉬운 줄 아세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놈이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자기는 영업일을 하려고 그랬다면서 장모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손 고객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사위놈의 뺨을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다시는 내 딸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부들거리는 손을 꼭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딸의 병원 앞으로 가서 딸을 기다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딸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고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무작정 딸을 기다리는데 만삭인 딸에게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내야 할지 참 착잡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오래된 친구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울면서 미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미연이는 참 웃기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너 어디냐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딸 병원 앞 벤치다. 그러니까 당장 거기로 가겠다고 전화를 뚝 끊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줬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늘 제가 봤던 얘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마치 제 일처럼 화를 내주더라고요. 찢어 죽일 놈, 말려 죽일 놈,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꼭 그놈을 다시는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망가뜨려 주겠다면서요. 저희 걱정은 오로지 딸뿐이었죠. 다른 건 다 좋은데 만삭인 딸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하냐,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둘이서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죠. 미연이가 그래요.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빨리 맞아야 한다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꽃뱀인 것도 알고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린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만 죽어라 모른 척하는 게 그게 더 싫었답니다. 이렇게 다 알게 된 마당에 둘이서 모른 척하고 숨기는 게 저희 딸한테 제일 못된 짓일 거라며 알게 된 이상 빨리 알려주자고 그러더라고요. 딸이 퇴근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연락을 했어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딸이 깜짝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오더라고요. 무슨 일로 병원까지 왔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라고요. 아, 왜긴 왜야. 보고 싶어서 왔지. 너 당분간 휴가 좀 내. 엄마랑 이모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갑작스럽겠지만 그냥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엄마가 한 번도 이런 부탁 했던 적이 없잖아. 오늘은 엄마랑 좀 같이 자자. 김서방한테는 엄마가 얘기할게. 갑작스런 제 얘기에 딸이 당황했지만 정말 제 말처럼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딸은 알겠다고 하고 병원에 얘기를 하고 내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셋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갈비찜을 하고 딸 혼자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먹고 묘하게 고요한 분위기에 딸도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나 봐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무슨 얘긴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를 대신해서 미연이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남편 바람 핀다고요. 딸이 젓가락을 탁 하고 떨어뜨리더라고요. 너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너 이제 애 엄마잖아. 너희 엄마가 너 키우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너 생각해서 버텼어. 너도 이제부터 그래야 돼. 마음 굳게 먹어. 그래야 그 파렴치한 놈 인생 종치게 할 수 있어. 이모 말 무슨 얘긴지 알지? 현송이 너 이모 믿지? 이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야. 다른 건 몰라도 네 남편 다시는 그 파렴치한 얼굴 세상에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그거 하나는 약속할게. 그래도요, 참 저희 딸이 대견해요. 엉엉 울고 마냥 괴로워할 줄만 알았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 강한가 봅니다. 이를 꽉 깨물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요. 그 인간 꼭 박살을 내달라고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희 세 사람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둘도 없는 복수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가 사무실에서 명함을 그냥 둔 게 아니더라고요. 미연이의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간 사람들 중 사위에게 차를 계약한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고 그중 사위의 내연녀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위의 내연녀는 사무실까지 들락날락한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부부 행세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고객은 그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본인 역시 남편의 외도로 미연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저한테 분명히 부부라고 했었다니까요. 그 사람 보험 판매사잖아요. 저 그때 명함도 받았어요. 찾아보면 어디 있을 텐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울게요. 저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누라 뻔히 놔두고 사무실에서 지들끼리 부부 행세를 했던 거예요? 기가 막혀. 그 여자 어쩌면 남자 재산 누리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엄청나게 자랑했었거든요. 뭐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로 보험금을 엄청나게 탔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로 거의 30분 가까이 자랑을 했거든요.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셋 다 아차 싶더라고요. 그 여자가 말했던 보험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저희 남편 보험금이요. 화물차 사고로 탔던 어마어마한 보험금,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위는 제 남편이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고, 내연녀는 사위의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그 돈에 이끌려서 사위를 따라다니는 결국 끼리끼리 꼬이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의 전말을 알고 나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있죠? 저희 딸이 기가 차서 웃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놈을 좋아했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을 뿐더러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요.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한테 그런 덜 떨어진 놈을 아버지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 두 인간들 어떻게 골려줄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여자한테 우리 딸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혼 사무소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 변호사가 이혼 상담도 잘 해주고 부부 갈라놓게 하는 것도 전문이라고 얘기 좀 살짝 흘려줄 수 있어요? 미연아, 넌 그 여자 오면 우리 사위 완전 개털이라고. 그거 다 우리 집 돈이라고 얘기 좀 해줄래? 제 얘기에 미연이도 무슨 얘기인지 눈치를 챘고 사무실에 왔던 손님도 그러면 되겠다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못 가서 덜 떨어진 그 여자가 결국 미연이의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다면서 시간 맞춰서 사무실로 와서 재밌는 장면이나 구경하라고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어가는구나 하고 미연이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그때 사위가 어깨를 두르고 있던 그 여자가 미연이의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얼른 비어있는 옆 사무실로 들어가서 두 사람의 얘기를 엿들었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 소개받았어요. 제 이혼 상담은 아니고요.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이혼 상담도 잘 해주신다고 해서요. 여자가 이혼을 절대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그 여자가 간호사고 재산도 하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어떻게 이혼시킬 방법 없을까요? 잘 찾아오셨네요. 남자분은 어떻게 재산은 좀 많으시고 뭐 재산은 어떤 종류래요? 보험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화물차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탄 보험금이 엄청 많다고 해서 여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임신 중이라고 그러던데 그냥 보험금 좀 떼어주고 양육비 좀 떼어주고 이혼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남자라도 붙여가지고 그쪽이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이혼시키고 드라마 보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던데 그렇게 안 될까요? 예, 맞아요. 자동차 딜러고 마누라랑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고 당신이랑 자동차 판매점에서 부부 행세도 했고 귀책 사유는 아무리 따져봐도 남자 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법정에 올라가는 순간 귀책 사유는 어떻게 따져봐도 남자 쪽에서 훨씬 많은 것 같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소송 거는 순간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는 건 그쪽일 테고 그거 알고 계세요? 당신이 어떻게든지 빨대 한번 꽂아가지고 벗겨 먹어보려는 이 남자 완전 개털인 거. 그 남자가 주둥이 열심히 털어가며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보험금 그거 이 남자 거 아니야. 이 남자 마누라 아버지 거지.
지금 자기 장인어른 사고로 받은 보험금, 자기 손에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여자 꼬시려고 하는 거야. 당신 그거 완전히 넘어간 거라고.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이 뭔데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지금 당신들끼리 짜고 치는 거야? 지금 나 속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달려든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지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 순진한 인간아. 꽃뱀 짓을 하려면 조금 더 영악했어야지. 당신 완전히 호구 잡힌 거라고. 어떻게 벗겨먹을 대상을 잡아도 이렇게 거지를 잡았어. 거지를 잡기를. 다음번에 작업 칠 때 대상 고를 땐 조금 더 부자에다가 멍청한 남자를 골라봐요. 하필이면 이렇게 돈도 없고 영악한 놈을 골라가지고 돈도 못 벌어. 변호사한테 망신만 당한다고.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응?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착하게 좀 살아요. 뭐 따질 거 있으면 저 문으로 나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만든 그 남자한테 가서 욕이라도 바가지로 하고 뺨이라도 시원하게 갈기던지. 그건 두 분이서 알아서 타협 보시고요. 어떻게, 뭐 아직도 물어보실 거 남았어요? 결제는 프론트에 가서 하시고 지금부터 상담하실 거면 추가 금액 결제하셔야 되니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꽤나 잘 나가는 변호사여서 상담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돈 많으시면 거기 계속 앉아서 저랑 이렇게 쓸데없는 대화 계속 하시든가요. 너무 통쾌해서 일을 하고 있는 딸한테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찍고 있다가 웃음이 터질 뻔해서 하마터면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들킬 뻔했잖아요. 제 친구지만 변호사라 그런지 확실히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여자는 자기 분을 참지 못했는지 자리에 서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쾅쾅 구르고 책상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한동안 난리를 치더군요. 미연이는 미동도 안 하고 여자가 집어던지는 물건값을 계산하는 건지 계산기를 들고 하나하나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참 제 친구지만 독한 인간이다 싶었어요. 여자는 자리에 서서 제 사위한테 전화를 하더니 차마 사연으로 다 옮기지도 못할 심한 욕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완전히 개털이라며. 거지 주제에 어디서 부자 행세를 하면서 누굴 속이려고 들어? 뭐? 결혼하면 너한테 보험금을 다 줘? 어디서 지 장인 보험금을 지 것처럼. 야, 너 거기 딱 기다려. 내가 오늘 너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가 너 튀면 지옥까지 쫓아갈 거니까 거기 가만히 서서 기다려. 알았어? 잠깐만 거기 가만히 있어요. 기물파손죄까지 추가해서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프론트에서 여기서 다 부신 물건값 깔끔하게 다 결제하고 가요. 나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결제 안 하고 가면 그때부터 안 좋은 말로 얼굴 붉히면서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여자는 씩씩거리면서 또 꼬박꼬박 프론트에서 결제는 잘 하고 가더라고요. 여자가 나가고 미연이와 저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비록 이제 딸의 이혼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통쾌한 복수는 성공했으니까 첫 발은 잘 뗐다 싶네요. 최고의 이혼 변호사 친구를 뒀으니 딸의 이혼 역시 잘 마무리될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전 최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두 나같지 않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낀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이죠. 저는 삼형제의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더라고요. 남편과 전 여행 중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올 때까지는 몰랐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요. 다행히도 저와 남편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과는 사이가 아주 좋았죠.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동서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아주 골치가 아파요. 말씀드린 대로 저와 남편은 여행하다가 만난 사이라 서로의 조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몇 개월 동안은 이름과 나이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었죠. 차차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네 집안이 모두 다 교육자 집안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로 얼마 전 퇴직하셨고 현재 사회단체의 고문으로 계세요.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시동생들도 모두 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심지어 막내의 시동생은 대학 교수고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전 당연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남편네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조건만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엄연히 졸업을 못했으니 따지고 보면 고졸인 거죠. 반면 남편은 교육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단번에 합격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 혹시나 제가 고졸이라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어쩌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그럴 리 없다고 저를 안심시켰죠. 우리 부모님이 다 교육자시잖아.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들 아니야. 남편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사실 고졸인 거 말고는 부족한 게 많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가장으로 사시느라 친척들 집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주변의 시선이라는 게 참 견디기 힘든 거더라고요. 아무리 친척이어도 친부모는 아니다 보니까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걸요. 어려운 형편에 저까지 입히고 먹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어릴 때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잘 참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제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다들 저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정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학비 아깝게 왜 그랬냐?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다라는 식이었죠. 그럴 때마다 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곤 했지만 다들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전 그런 반응들이 싫어서 그때부터는 굳이 구구절절 제 과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고졸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이력서에도 그냥 고졸로 다 적었고요. 오히려 그 편이 더 편하더라고요. 만약 저의 조건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전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선 꼭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까 견뎌야 했죠. 전 디저트 카페에서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일하던 카페가 그 동네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곳이었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유명한 거지 어른들이 알아주실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전 예비 시부모님에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쉽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만든 케이크와 쿠키를 가지고 인사를 갔습니다. 제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보고는 예비 시부모님들도 처음엔 좋아하셨죠. 그런데 제가 고졸이라고 현재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카페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자 살짝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거기다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 사신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입을 딱 닫으셨습니다. 물론 대놓고 제게 뭐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절 100%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머나 예쁘게 잘 만들었다. 아유 이런 걸 베이킹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취미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유 이런 걸로 돈도 벌고 대단하네.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는 좀 더 하지 그랬어.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러면 후회할 텐데. 하긴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가 혼자 벌어 자식 대학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라 그런지 딱 스승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애써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셨지만 어쩐지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것보다 마음이 쓰였어요. 당시 남편은 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신 말씀을 절대 아닐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남편의 추진력으로 그 해에 바로 식을 올렸어요.
전 시부모님께 보란 듯이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엔 제가 하는 일이 일반적인 직장이라기보단 그냥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정도 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죠. 전 얼른 돈을 모아서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내고 성공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제가 첫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분명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셨어요. 아니,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늦게까지 일하는 거 힘들게 했다 싶었는데 이 김에 얼른 그만둬. 주방에서 일하는 거라 엄연히 몸 쓰는 일인데 뱃속에 아기한테 좋을 리 없잖아.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셨던 다른 분들도 다들 만삭때까지 일하셨어요. 거기다가 요즘 가게가 워낙 바빠서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가게에 너무 민폐예요. 제가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직원들이랑 잘 조율을 해볼게요. 그때였습니다. 제 말을 시아버지께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슬쩍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시며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우리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지금 잠깐 쉰다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경력에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엄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디저트라는 게 워낙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쉬면 금방 손이 굳어요. 지금 일하는 가게도 유명한 곳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시어머니야 저를 걱정해서 하신 얘기겠지만 제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애써 제 생각을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자코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나서셨어요. 내 딴에는 세아가 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근데 도대체가 안 되겠네. 힘들게 하루 종일 서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네 남편 아침밥은 한 번 안 차려주면서 남들 먹을 빵 만들어주겠다고 새벽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되니? 아버님, 전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아버님 아들 아침밥이나 차려주겠다고 결혼한 게 아닌데요? 시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시면서 남편 하는 일만 대단하다고 하시니까 순간 저는 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아가, 너야 그 학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간절할 만도 하지.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뱃속아기 생각해서 그냥 때려치우고 집에서 네 남편 내줘나 해. 그전에는 아닐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겉으로는 저를 존중하는 척 하셨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제가 하는 일을 별거 아닌 일이라고 이미 단정짓고 계셨던 거죠.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별 볼 일 없는 일에 괜한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나 남편 아침밥 같은 문제는 저희 부부 문제니까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더는 제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저도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울분 섞인 목소리로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어이없다고 하셨죠. 저를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세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결혼 생활이 뭐가 힘드냐고.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결혼 생활의 문제는 임신이나 출산, 시집살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동서들의 등장이었어요. 시동생들이 결혼하면서 동서가 둘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전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동서 둘 다 시아버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동서들은 다 오래전부터 시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대학 교수분들의 자제였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 모임으로 다 알고 지낸 사이였죠. 1, 2년 사이에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거기다가 동서들이 둘 다 대학 교수예요. 전 결혼하고 나서 세상에 대학 교수가 이렇게 흔한가 싶을 정도로
저희 시댁에는 발에 치이는 게 대학 교수였습니다. 물론 동서들 친정들이 다들 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동서들 능력에 비해 운 좋게 좋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뭘 어쩌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교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전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동서들은 다들 학교에 일이 많다면서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퇴근하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전 이미 익숙했죠. 동서들이 둘이나 생겼어도 항상 이랬거든요. 전 차라리 집안일이 편했습니다.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어머, 이거 갈비찜 너무 야들야들하게 맛있다. 우리 큰며느리가 암튼 음식 하나는 기똥차게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형님은 이런 걸 다 언제 배우셨어요? 전 나이 먹었지만 지금까지 주방에 들어가면 막 떨리고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요즘 세상에 여자들도 다 일하고 능력 있는데 뭐하러 주방에 들어가니? 돈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 배달되는 시대에. 역시 우리 아버님은 확 열리신 분이라니까. 제가 이래서 우리 아버님 존경해요. 어차피 가족들끼리 모여봐야 전 할 얘기가 없었어요. 식당 아줌마처럼 음식이나 만들고 상 차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죠. 저더러는 남편 아침밥 좀 안 차렸다고 그렇게 성을 내시던 시아버지가 동서들한테는 반찬도 하지 말고 시켜 먹으랍니다. 동서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된다고요. 시댁 식구들은 항상 저만 빼고 다들 화기애애했어요. 다들 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만나면 얘기가 끊이질 않았죠. 남편은 중간에서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중재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그들만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 그 사이에 별로 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요. 왜냐고요? 전 어느새 아이 셋의 엄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 가게를 차려서 성공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아이만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바로 다음 해에 딸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전 쌍둥이들을 낳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만두지 않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땐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전담해서 돌봐준 덕에 가능했지만 쌍둥이는 차원이 달랐어요.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자 사시는 친정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라도 육아를 부탁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동서도 조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동서는 주말이면 시어머니에게 애를 맡기러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갈 일이 생기거나 힘드시면 저를 부르셨거든요. 제게 셋을 보든 넷을 보든 애를 보는 거야 비슷하지 않냐면서 잠깐만 봐달라고 하셨어요. 큰애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 지금 우리 장남더러 처가살이를 하라는 거야? 어머니 처가살이가 아니라 친정 엄마가 저희 애들을 봐주시러 오시는 거죠.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우네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모시고 올라와서 사시려고요? 대단하다. 동서가 뭘 한다고 아는 척이야? 동서야말로 매일 주말마다 시댁에 애 맡기러 오면서 나한테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시어머니의 얘기에 동서가 끼는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동서야말로 얄미운 게 여행은 항상 친정 식구랑만 가면서 애는 시댁에다 맡겼어요.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애들은 한 번을 안 봐주셨으면서 동서네 애들은 툭 하면 봐줬다는 겁니다. 아유 딴소리 할 거 없이 내 아들 처가살이는 절대 안 돼. 네가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를 번다고 애 셋을 떼어놓고 일을 하니? 그냥 네가 그만두고 애나 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전 결국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사실 전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걸 후회하진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선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얘기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 잠깐 갔는데 막내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는데 첫째가 너무 칭얼거려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죠. 좀 달래고 오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막내 동서가 눈치 없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애들한테 시달리고 와서 쉬는 날이라도 좀 쉬셔야 할 텐데 쉬는 날까지 애 셋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 육아에 쉬는 날이 어딨어? 아빠면 당연히 해야지. 그거야 맞벌이 부부나 그렇게 하는 거죠. 형님은 직업이 주부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평일이든 주말이든 형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죠. 동서는 애 하나도 안 낳았으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해? 육아해봤어? 막내 동서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절대 아이는 안 낳는다는 거였어요. 애 낳으면 몸매도 망가지고 자기 시간도 없다면서 결혼할 때부터 막내 시동생이랑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다나요? 형님, 저 아동학 전공이에요. 제가 애는 안 낳았어도 이론상으로는 형님보다 빠삭해요. 아유, 첫째 너 힘들면 애 데리고 먼저 집에 가라. 괜히 육아 스트레스 풀겠다고 피곤한 막내 앞에서 손이똥서 흉내내지 말고. 어머니, 제가 언제 손이똥서 흉내를 냈다고 그러세요? 동서가 먼저 저를 무시하니까. 어허, 첫째, 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댔구야?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아주 잘한다. 그만하고 얼른 뒷정리나 해라. 맏며느리가 돼서 동서들을 아우르지는 못할 망정. 어이구. 아버지, 이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재수씨 편만 드세요? 오늘도 이 사람이 음식 준비도 다 하고 상도 혼자 다 차렸는데. 남편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댁에 와서 애 보고 살림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부모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아이고, 그까지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아무나 하면 되지. 왜 생색을 내고 그러니? 어머니도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도 애 셋 혼자 보느라 고생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소리까지 하세요?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과 동서들의 행동에 남편은 속상했는지 항상 제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이면 아이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명색이 장남이란 놈이 여자들 일까지 참견하고 그래. 너희 엄마는 아들 셋 키우면서도 학교 일까지 다 했어. 봐라, 너희 셋 다 잘 키워놓고 지금 교장까지 됐잖니. 무슨 어머니가 우릴 키워요. 어머니 학교 일로 바빠서 우리 셋 다 외할머니 손에 컸는데.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저와 애들을 데리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전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요. 제가 걱정을 하면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동서들과는 잘 못 지내는 건 저도 속상했지만 그래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한 번 다투지 않고 남편과는 잘 지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더 응원해 줬거든요. 어딜 나가봐도 제가 만든 음식보다 맛있는 건 없다면서 항상 절 최고라고 해줬고요. 덕분에 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전 집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아이 셋을 돌보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레시피도 연구하고 연습도 많이 했고요. 적고 메모할 시간도 없어서 항상 핸드폰을 켜두고 영상으로 찍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업어가면서요. 그럴 때마다 전 제가 만든 쿠키와 빵들을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시부모님과 동서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은 가족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뭐하러 잘해주냐고 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인지 전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자주 얼굴을 보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날이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동서들과 거리를 좁히는 게 제 생각만큼 쉽지 않았거든요. 동서 둘은 저 빼고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저녁도 자주 먹는 것 같길래 한 번은 제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남편이 조금 한적한 동네로 발령이 돼서 그 김에 작은 주택을 사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작게 텃밭을 꾸몄어요. 제가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동서들은 이사한 우리 집이 부러운지 연신 예쁘다고 하고 제가 해준 음식도 잘만 얻어먹더니만 마지막에는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씩 했어요. 형님은 집에서 노는 게 적성에 맞으시나 봐요. 집도 매일 이렇게 가꾸고 한가하게 쿠키도 굽고 완전 부럽다. 적성은 무슨, 나도 당연히 나가서 일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워낙 부지런한 성격이라 애 셋 키우면서도 이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거야 형님이 덜 힘드니까 그런 거죠. 저도 취미로 뭐라도 배우고 싶은데 퇴근하고 들어가면 손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서 밥도 안 챙겨 먹는다니까요. 맞아. 나도 딱 일주일만 형님처럼 집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형님네 집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한가하게 쿠키도 좀 구울 텐데. 형님도 SNS 같은 거 해보시지 그래요. 요즘 할 일 없는 아줌마들 많이 하던데. 할 일이 없기는 하루 종일 바빠서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듣다 저도 너무 짜증나서 동서에게 한마디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막내 동서가 뒤에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너무 작게 말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 동서에게 뭐라고 한 거냐고, 나한테 말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대뜸 막내 동서가 소리까지 내며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저도 모르게 그만 영어로 얘기했네요. 저랑 둘째 형님은 만나면 가끔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유학할 때 생각도 나고 해서요. 동서가 영어로 얘기해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닌데 동서는 제가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유학이지 둘 다 부모님 도움받아 장학금 내고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에서 돈 주고 학위 따온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잘난 척이 아주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곧 죽어도 영어 못 알아들었다고는 말하기 쪽팔리나 봐요. 막내 동서는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지 다시 영어로 큰 동서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는 그래도 미국에서 한 3년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발음이 영. 하긴 3년 살았다고 원어민 같아질 거면 개나 소나 다들 미국에 있다 왔겠지. 형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개나 소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동서한테 한 말 일리가 있어? 동서는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나 봐. 저의 의도는 분명 동서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초대한 거였는데 제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동서들은 저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막내 동서 덕분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있었어요. 바로 SNS요. 막내 동서 말대로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쌍둥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단감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게 병입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 제 생각하고 제 걱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뭐만 보면 꼭 시댁 어른들이 생각났죠. 특히나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뭔가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결국은 마트에서 단감 한 박스를 사서 시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무도 안 계신지 조용하더라고요. 전 주방에 단감만 놓고 나올 생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주방에 단감을 놓고 나오는데 쌍둥이들이 화장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글쎄 시아버지께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쌍둥이들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전 마음을 가다듬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차례로 연락을 했고요.
제가 바로 응급실에 가 있을 테니 그쪽으로 오라고요. 시아버지는 심근경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으로 심혈관 수술을 받았어요. 며칠 중환자실에 계시는 듯 했지만 빠르게 수술한 덕분에 다행히 경과는 좋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니까 한시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2주 정도 더 입원을 하셔야 됐는데 시아버지께서 절대 간병인과는 못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병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는 딱 한 명밖에 안 될 때였죠. 보호자 한 명이 간호하기 시작하면 2주 동안 꼼짝없이 한 명이 계속해야 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학교 교장이시다 보니 그렇게 길게는 학교를 비울 수가 없었고요. 방학이면 몰라도 학기 중이다 보니까 남편과 시동생도 다 안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교수로 일하는 막내 시동생이 간호를 해줬으면 하셨죠. 본인도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을 얘기하면 학교에 당연히 들어줄 거라면서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막내 시동생도 병원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결정적으로 막내 동서가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 예민해서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도 잘 못 자고 혈압도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절딱선이 없는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큰 수술 받고 입원하는데 지금 잠자리가 문제야. 시아버지는 아들이 셋이고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속상해 하셨죠. 결국은 남편까지 나서서 막내 시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만 좀 고생해달라고요. 그러다 막내 동서가 벌떡 일어나 성을 냈어요. 이런 일은 당연히 장남이나 맏며느리가 하는 거지. 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막내대로 하래요? 막내라고 만만해요? 재수씨, 언성 높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하죠. 그런데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상의를 해서 잘 이겨내야죠. 동서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갈 때까지 다른 형제들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저와 남편이 계속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했고요. 어쩜 이럴 때만 장남이랑 맏며느리를 찾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여보, 뭘 그렇게 화를 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당신이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형제들이 다 당신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2주씩이나 휴가를 내? 매일 놀고 먹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막내 동서는 대놓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저를 흘낏 쳐다봤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한 남편이 막내 동서를 쏘아봤어요. 재수씨,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큰형님 얘기하는 거죠. 큰형님이야 매일 집에서 노는데 당연히 형님이 하셔야죠. 재수씨, 보자 하니까 말이 심하네요. 와이프가 애 셋 보느라 정신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간호합니까? 애들이 아무나 보면 됐죠. 그게 뭐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뭘 대단한 일이라고. 결국 폭발한 남편은 막내 동서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냐고요. 막내 동서와 막내 시동생까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 상황을 보다 못해 제가 나섰습니다. 시아버지 수술할 때까지도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한테 간호 얘기를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픈 사람 옆에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지. 아버님 간호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 말에 가족들 모두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프신 분을 두고 간호를 한 해 만에 왈가왈부하는 게 싫었습니다. 자식이 아들 셋에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어릴 때부터 가족의 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가족이 힘들고 아프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잠깐 올라오셨습니다. 아이들은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전 시아버지를 간호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무관심하던 시어머니께서 하루에도 12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을 안 봐주시던 분이 제가 병원에 들어가자 쉬는 날마다 저희 애들을 봐주셨더라고요. 큰애야, 아유, 너 정말 대단하다. 혼자 애 셋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니? 나 정말 밥 한 끼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갔어. 시어머니는 며칠 아이들을 봐주시더니 제 고충을 좀 알아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제가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주말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맡기래요. 당신이 도와주시겠다고요. 꼭 이런 걸 바라고 시아버지 간호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전 제가 간호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뿐이 아니라 시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처음엔 시아버지도 며느리라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니만 며칠 제가 살갑게 굴었더니 나중엔 편해하시더라고요. 제 밥이나 잠자리는 괜찮은지 걱정도 해주시고 말이죠. 밤마다 제게 고맙다면서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2주 동안 병원 생활을 마치고 시아버지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날 시댁의 가족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맛있는 것들을 해주신다고 모두 다 부르셨대요. 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식사하는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들은 그게 또 안 잊고 왔나 봅니다. 제가 설거지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 뒤에서 뭘 또 속닥이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려고 아주 발악을 한다, 발악을. 동서, 설마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어머, 제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요, 그러세요? 동서,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요,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냥님이 뭐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괜히 제발 저리시나? 동서들은 분명 저더러 들으라고 떠들어 놓고 이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한 척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중학교 일진들도 아니고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샘나면 동서들이 아버님 간호하러 들어가지 그랬어. 거길 저희가 뭐로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셔도 갈까 말까인데. 그러게요. 나 대학 보내주고 교수 만들어준 우리 아버지가 입원한다고 해도 고민되는데 시아버지 간호는 좀 오바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간호해달라고 사정했냐? 어디 감히 며느리들이 모여서 시아버지 아픈 걸 가지고 뒤에서 속닥거려? 너희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쳤냐? 하필이면 그때 주방에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동서들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시아버진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머리가 아프신지 머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요. 그러면 뭐래요? 동서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동서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저와 달리 어려서부터 부모 눈치 안 보고 살아 그런지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셔도 입술이나 삐죽거릴 뿐이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아버님도 참,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툭하면 저렇게 고루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런 분이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나 몰라. 동서, 존경한다고 아버님 앞에서 알랑방귀 낄 땐 언제고 잠깐 안 계신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애들도 있는데 말 좀 가려서 해. 동서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 전까지 부모 그늘에서 사랑만 받고 컸어도 그렇지 저건 사랑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참은 더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생신 파티 날이었어요. 파티 준비는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누가 준비하든 상관없으신 것 같았지만 파티 준비만큼은 제가 하겠다고 먼저 나섰어요. 파티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집에서 지인들을 불러 간단하게 식사하고 싶으시다는 시부모님의 의견에 맞게 제가 이것저것 준비해서 집안을 꾸미고 음식도 전부 다 제가 준비했어요. 첫째야, 아유, 이걸 다 정말 네가 준비한 거야? 아유, 누가 보면 업체라도 부른 줄 알겠다. 제가 워낙 꾸미고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음식도 제 나름대로 준비해봤는데 어머님이 맛 좀 한번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음식을 보고 입을 쩍 벌리셨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했냐고 너무 고생했다고 손을 잡아주셨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부모님을 위해 마음 쓴 게 통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교수로 계실 때 함께 학교에 계셨던 직원분들도 오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긴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전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접시며 물잔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또 동서들 눈에는 예뻐 보일 리가 없었죠. 동서들은 저를 아주 탐탁지 않아 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결국 또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돈 주고 사람 부르면 될 일 가지고 뭘 이렇게 유난을 떠셨어요? 형님은 누가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시녀인 줄 알겠어요? 동서는 형님한테 시녀가 뭐야. 이벤트회사 직원이면 몰라도.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 건지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떠들며 웃어댔습니다. 재수없는 동서들이 저러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인가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죠. 시녀든 이벤트 회사 직원이든 뭐면 어때?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그걸로 된 거지. 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 생신날인데 며느리들끼리 굳이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요. 제가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가려던 그때였어요. 이 망할 놈의 동서년들이 둘이 또 제 뒤에서 영어로 떠들었습니다. 이젠 속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만천하에 다 들릴 정도로 실실 웃으면서 떠들어댔어요. 시부모님이 며느리 대접 좀 해준다고 아주 신나서 꼬리 흔드는 것 좀 봐라. 누가 보면 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 줄 알겠네. 내버려 두세요. 배운 거 없이 멍청해서 굳이 지가 강아지든 시녀든 하겠다는데 저희 대신해서 알아서 다 해주면 저야 좋죠 뭐. 하긴 고저리 집에서 애나 키우던 아줌마가 손님들이 있는데 나서봐야 말도 못 섞을 텐데 차라리 그냥 주방에 처박혀서 음식이나 나르라고 하지 뭐. 가만 보면 동서들은 생각만 짧은 게 아니라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제 뒤에서 저를 가지고 속닥거리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끝까지 못 알아듣고 눈치 없이 굴더라고요. 던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눈에는 눈, 영어에는 영어였습니다. 큰 동서는 그나마 국립대 나왔다고 그랬고 막내 동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했지? 어느 대학이라고 했더라? 동서들에게 바짝 다가가서 제가 영어로 말했더니 둘 다 적잖이 놀란 것 같더군요. 입까지 해벌쭉 벌리고요. 제 발음이 워낙 좋으니까 놀랄만도 했습니다. 뭐예요? 대학도 안 나온 형님이 왜 그딴 걸 물어보고 그래요? 잔뜩 당황한 동서들은 그제야 정신 차리고 한국말로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들은 쪽팔리지도 않아? 그런 깡통 대학 나와서 교수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거? 뭐라고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깡통 대학이라뇨. 친정 부모님 백으로 대학에서 애들 좀 가르친다고 동서들이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대학 교수라고 말도 못하겠다. 웃기고 있네. 부모 복이든 뭐든 그것도 다 내 복인데 뭐 어때요? 우리야 대학이라도 나와서 교수 소리라도 듣지. 형님은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깡통대학 소리를 해요? 동서, 내비둬. 형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저러겠어. 자기는 고졸에 매일 애셋한테 시달리면서 시댁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대학 교수에다가 시부모님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사니까 자존심 상할 만하지. 마음씨 넓은 우리가 참고 이해하자. 뭐야? 이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아주 띄엄띄엄 보네. 전 무식한 동서들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머 형님,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인연이 뭐예요 인연이? 무식한 건 니년들이지 이년들아. 어디서 개똥 같은 대학 나온 것들이 내 앞에서 명함을 내밀어? 나 서울대 의대 다닌 여자거든. 전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큰 동서에게 다가가 뺨을 날려줬어요. 막내 동서도 동서였지만 항상 제 옆에서 깔짝깔짝거리는 큰 동서가 거슬렸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저 서울대 의대를 3년이나 다닌 사람이에요. 삼류대학 나와서 낙하산으로 교수 타이틀 딴 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저런 년들한테 절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라고요? 형님,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세요? 뭐야? 왜 또 소란들이야? 그때였습니다.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던 시아버지가 저희끼리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동서들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제 얘기를 했죠. 제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동서들이 아주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동서 둘에게 정색한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둘째랑 막내, 너희 손윗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우리 큰며느리 서울대 의대 출신 맞거든.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 큰며느리를 비웃고 있어? 시아버지는 제가 서울대 의대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제 동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친구 중에서 벌써 외과 교수를 단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시아버지의 응급수술을 맡아서 해준 교수도 제 친구였습니다. 전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했어요. 다른 낙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운 좋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긴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워낙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비싼 의대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의대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디저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겐 신세계였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아마 힘들게 의대를 졸업했어도 전 의사가 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병원에서 제 사정을 알게 된 시부모님들은 제게 너무 대단하다면서 고마워하셨어요. 나름 의대를 3년이나 다녔다고 시아버지 간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전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족들 앞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도 생색 낼 걸 그랬어요. 제 동서들 같이 멍청하고 이기적인 년들에게 말이죠. 재수 씨들이 우리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할 때마다 혹시나 했는데 설마 우리 와이프가 고졸이라고 생각해서 따돌린 거였어요? 너희들은 명색이 교수라는 것들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차별했어? 어머님, 아주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만 한 사람이고 서울대도 정시로 갔어요. 재수 씨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아니 그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 놓고 그럼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무시했죠. 동서들은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이 모양 이 꼴? 동서, 말 좀 조심해. 내가 사는 꼴이 어때서? 사장님, 테이블 세팅하는 거 다 찍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음식이 나오는 건 조금 이따가 찍을까요? 사장님이라니 누가 사장님이에요? 동서들은 무슨 덤앤더머처럼 둘이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너희 큰형님이지. 너희는 동서라는 것들이 손윗동서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니? 큰애 SNS 대박 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몰라?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게 변한 데에는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극진하게 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서이기도 해요. 몇 개월 만에 이것저것 광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제품을 제 SNS에 노출을 해달라고요. 전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제품을 광고해줄 게 아니라 저를 홍보해야겠다 싶었죠. 저는 제가 만든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일절 방부제나 설탕을 쓰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내는 간식들을 연구하면서 차차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공부를 했어요. 저는 제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시작은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따로 가게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오프라인 가게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제가 고용한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았냐고요?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남편이 제 자랑을 하면 제가 SNS에서 판매하는 간식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자 단번에 시아버지께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은인한테 이 정도도 못하겠니? 사업은 무조건 자본이 있어야 돼.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상관없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로 알아봐. 이 정도면 제가 시아버지 칠순 생신 파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이유가 되지 않나요? 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아버님의 생신 자리에서 선보인 음식들은 다 제 가게에서 판매할 것들이기 때문에 시식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직원들이 함께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서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부모님께 서운한 티를 내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어쩜 큰형님한테만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너무 서운해요. 당연히 저희한테도 공평하게 해주실 거죠? 얼씨구, 너희들 치매냐? 나 병원에 있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 시부모님은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모시는 거라며 힘든 건 맏며느리가 다 하고 좋은 거는 공평하게 나누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다니? 난 그때 이후로 우리 큰며느리한테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했어. 너희도 억울하면 너희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해. 시아버지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전 정말이지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180도 달라진 시댁에서의 제 위치를 파악한 동서들은 더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SNS를 팔로우하면서 인증샷까지 보내더라고요. 예전엔 둘이 아주 저 하나를 따돌리느라 열심이더니만 최근엔 둘 다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무진장에 애들을 써요. 둘이 싸우면서까지요. 가게 오픈식 날 와서는 서로 먼저 저와 사진을 찍겠다고 난리더라고요. 학교 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저랑 찍은 사진을 곧바로 SNS에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님 서울대 의대 다니다가 디저트에 푹 빠져서 단번에 그만두고 디저트계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잖아. 최근엔 백화점 입점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형님, 우리 형님 소리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태세전환이 빨라요? 동서야말로 학교도 멀면서 무슨 빵 먹으러 여기까지 와? 나랑 형님이랑 친해지는 게 어지간히 샘나나 봐? 그만 좀 싸우고 가게 바쁘니까 와서 서빙이나 좀 도와. 저와 동서들은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러다 또 언제 둘이 붙어서 저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야 좀 질서가 잡힌 것 같긴 해요. 전 앞으로도 요즘만 같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가게도 지금처럼 계속 잘 되면 말이죠. 여러분도 언제나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